달 가량 정도밖에 재고가 남지 않은 상황 하에서 지금 이게 물량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아마 매점 매석도 나타나고. 정부가 수입 시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 당부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이 되어서 개인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의 방역 물품 구입과 정말 피해를 많이 입고 곤경에 처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툼하게 지원을 하고 10대 부모 찬스를 통해 법인 주식과 종자 또는 정여받고 20대에는 물건 몰아주기와 사업기회 제공으로 주식 가치가 급증하였으니 30대에는 고액급여와 배당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그 2, 3%가 연간 100만 원 이상 타가는 로 인해서 그 다음 내 보험료 인상으로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진표 확정 이후 탐색전이 예상됐던 전국 여성대회 기념식에 이재명 후보가 부인 간호로 참석하지 못하면서 후보들 간의 첫 조우가 불발됐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 경쟁도 본격화하면서 양당의 기싸움도 상당합니다. 오늘도 대선 전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수 품귀 대란 속에 사재기부터 중고사기 또 사이버 범죄까지 천태만상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나이트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요소수 문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내외를 넘나들며 지금까지 확보한 요소수 물량 12일치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대로라면 한 달 뒤엔 바닥날 거로 보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대란 때처럼 요소수도 긴급 수급 조정이라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정부가 요소수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이번 주 안에 시행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민간 업체에 요소수 생산과 공급, 출고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달 가량 정도밖에 재고가 남지 않은 상황 하에서 지금 이게 물량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아마 매점 매석도 나타나고.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한 차량용 요소 2,000톤을 발견하고 요소수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호주와 베트남에서 급히 수입하거나 군 비축 물량을 방출하는 등 정부가 확보했다고 발표한 요소수는 740만 리터 수준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경유차 하루 운행에 들어가는 요소수가 60만 리터 정도니까 이제까지 12일치 정도를 확보한 겁니다. 정부는 중국 정부의 통관을 기다리는 요소 19,000톤이 추가로 들어오면 일단 한숨을 돌릴 거로 보고 있지만 역시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최대 이번 주까지는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현재 상태로 공급이 조금씩 된다고 해도 길어야 두세 달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게 저희. 결국 여러 나라에서 골고루 요소를 수입하는 게 해결책으로 꼽히지만 중국 수입길이 막힌 뒤 러시아나 중동 등을 접촉해도 아직 별다른 성과는 없는 거로 전해집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요소를 생산하는 국가나 업체에 지금 다 연락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확정된 거는 없어서. 요소수 대란이 더 길어지면 일상 회복과 함께 조금씩 살아나던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요소수를 사용하는 철강이나 건설 등을 중심으로 투자 회복이 늦어질 수 있고 물류 대란이 현실이 되면 소비 역시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원자재나 그다음에 부품을 수송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최정제, 소비재 이런 것들도 소비자들한테 전달되기 힘든, 그래서 이제 좀 소비도 좀 어려워지는 그런 최악의 경우도.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 전국 소방서의 경우 서너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를 비축해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도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나서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나친 불안감이 오히려 시장 혼란을 더 크게 할 수도 있다며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소수 품귀 사태는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순방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일단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 수급 조정 조치로 수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나친 국민 불안으로 인한 시장 혼란은 경계했습니다.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보한 물량부터 신속하게 드릴 수 있도록 오는 11일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할당 관세 인하와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방안 등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공급망 불안은 언제든 닥쳐올 수 있는 위기라면서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관리체계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첨단 기술 영역 전략 물자 관리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수입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추진이 시급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지나친 세계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요금 동결과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 유류세 20% 인하로 올해 물가 상승률을 2%대 초반대로 관리하는 등 남은 임기 동안 마지막까지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정확히 우리 정부 임기 6개월이 남은 시점입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에 전념하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낸 단계적 일상 회복이 뒷걸음질 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느덧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다며 이는 우리 국민이 이뤄낸 국가적 성취라고 자평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 요소수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역민에게 직접 요소수를 판매하기로 나선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판매 장소에 기나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는데요. 어렵게 요소수를 구한 시민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표정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비까지 오락가락한 오전 시간. 두꺼운 옷차림을 한 시민들이 한 손에는 자동차 등록증을, 다른 한 손에는 말통을 들고 차례를 기다립니다. 요소수 10리터를 위해 맨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다는 시민. 그래도 보람이 있어 괜찮습니다. 우리 화물차 세울까 봐요. 우리 애기 아빠 돈벌이 밥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일찍 왔어요. 춥고 막 이렇게 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추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입고 왔잖아요. 2개, 3개 입고. 전북 익산시가 지역 내 생산업체와 협약을 맺고 주민들에게 요소수를 판매하는 자리. 하루 판매량은 2,250리터로 10리터들이 한 통에 15,000원입니다. 매력적인 가격이긴 한데 이렇게 줄을 서도 딱 225명만 요소수를 살 수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차량에게 요소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익산시가 직접 나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품귀 현상이 종료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익산시는 혼란을 막기 위해 승용차는 판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른바 홀짝제까지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란으로 번진 수요를 감당하진 못했습니다. 어렵게 요소수를 사게 된 시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만 허탕을 친 이들은 그만큼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사람들 뭐요? 인자 샀네요. 앞에서부터 번호표를 가르치라고 아니지. 지금 여기 운지가 언제인데? 지자체가 묘안을 냈지만 이 추세라면 요소수를 사기 위해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줄을 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건 임시 방편이 아닌 근본 대책이라고 시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김민석입니다.
이처럼 지자체가 직접 대응에 나서기도 했지만 요소수 사태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죠. 고속도로 휴게소 모습입니다.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차량, 모두 요소수를 넣기 위한 화물차 행렬입니다. 요소수를 찾아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화물차주들의 이야기는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게 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수도권의 쓰레기 수거 차량도 멈춰설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쓰레기 운반 차량 2,200여 대 가운데 절반은 이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인데요. 지금 재고로는 3주 이상을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시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이 경우도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이 전체 3분의 1에 달합니다. 당장 전방위적인 생활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상황이 심각한 분야 또 있습니다. 바로 건설업계인데요. 당장 중장비 운행도 문제고 시멘트 생산도 차질이 생겨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태인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레미콘 공장. 시멘트에 제갈 등을 섞어 만든 레미콘을 운반 차량이 쉴 새 없이 실어 나릅니다. 하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는 요소수 파동에 이곳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 업체 레미콘 운반 차량 가운데 절반 이상은 요소수가 꼭 필요한 차량. 요소수 품귀가 심각해지면서 이달 말이면 운행을 멈춰야 할 처지입니다. 차량의 한 60%가 이달 말쯤 되면은 아마 운행에 지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송에 문제가 좀 생긴다면은 건설 현장에도 타격이 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멘트 생산도 발등에 불입니다. 시멘트는 석회석을 가열해 원료를 생산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산업용 요소수를 뿌려 제거합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확보한 요소수가 점점 바닥을 보이면서 시멘트 생산도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혀 변화가 없고 호전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12월에 들어서는 지금 여건보다는 상당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로 건설 현장이 멈출 위기에 놓이자 노동자들도 해결을 촉구하며 나섰습니다. 10배 이상 폭등한 요소수 가격도 부담인데 그마저도 구할 수 없어 장비가 멈추면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요소수가 2, 3일 있으면 돈이 납니다. 가지고 있던 게. 그러면은 저희 가정은 생계, 애들 학비 모든 게 멈췄습니다. 너무 절박합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가 물류 대란 우려에 이어 건설 대란 우려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특히 화물차 기사들의 생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주에서는 한 화물차 기사가 요소수를 훔치다 붙잡히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화물차 기사는 지난 1일 다른 화물차주의 개인 창고에 보관 중이던 요소수 10리터 통 30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허위 매물의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오늘 아침 8시 기준으로 집계한 요소수 관련 판매 관련 사이버 사기 신고를 살펴봤더니 총 44건, 사이트별로 봤더니 중고나라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급기야 중고나라는 요소수의 개인 간 거래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국내 요소수 수요, 하루에 200톤 정도, 재고를 파악해보니 한 달가량 정도밖에 버티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중국에 묶여있는 통관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또 군도 보유한 차량용 요소수 가운데 민간에 지원 가능한 구체적인 수치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들 재고 파악을 하는데 한 달 가량 정도밖에 재고가 남지 않은 상황 하에서 첫째 대책은 하여튼 최단길 내에 중국하고 해서 중국의 해관에 한 19,000톤 이상이 잡혀있어요. 이것만 풀려도 거의 숨을 돌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통관 대기하고 있는 물량 이걸 제일 빨리 좀 협의를 해가 풀려고. 저희들 235톤은 이미 이제 사용부대에 분배가 돼 있고 예비군이 한 210톤 정도가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필요로 한 곳에 언제든지 지원 가능하도록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요소수 사태의 시작은 중국에서 요소의 원료인 석탄이 부족해지면서였죠. 그런데 최근 중국의 석탄 생산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도 우리나라의 요소에 대한 수요를 중시한다면서 적극 협상을 하고 있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상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의 석탄 주산지인 산시성의 대형 탄광입니다. 석탄을 캐고 트럭에 싣는 중장비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운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대형 트럭을 추가로 투입해 줄을 서서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석탄을 캐서 열차로 수송하는 탄광들도 적정 작업량을 초과해 공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10月份30万吨分解到每一天，就意味着需要增加一列，达到每天装6到7列火车，输送5万吨以上的电煤。 석탄 생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중국 정부의 지시 이후 생산량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 하루 생산량이 1,193만 톤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석탄 생산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거의 매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던 가격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톤당 1,835위안이던 중국 내 석탄 가격이 3주 만인 이번 주 초 절반까지 폭락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석탄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소의 원료인 석탄의 가격이 안정을 찾은 만큼 중국이 요소의 수출 제한을 풀 여지가 생긴 겁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에 대해 요소의 수출 통관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한국의 요소 수요를 중시한다면서 한국과 적극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요소수 수출 통제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한국의 입장에 이해를 표시한 만큼 구체적 조치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다만 최근 중국에 때이른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면서 석탄과 전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 해법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으로 새해 1월에 모든 국민한테 방역 지원금을 주겠다면서 이른바 이재명 표 전 국민 지원을 공식화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하면 추경으로 50조 원을 들여서 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코로나 지원 경쟁과 예산 정국이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예산 전쟁도 돌입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과 함께 이재명 후보가 띄운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윤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목표 지급 시기는 내년 1월, 위드 코로나에 맞춰 일상회복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이 되어서 개인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의 방역 물품 구입과 1인당 20에서 25만 원가량 지원금을 주기 위한 예산 13조 원을 확보할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이 연말에 내야 할 세금 가운데 일부를 내년으로 미뤄 미천을 마련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납세가 미뤄져 본 예산에서 빠지면 지방교부세 등 정해진 분야에 우선 사용할 의무가 없어 재난지원금 예산으로만 온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 정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대통령을 시켜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만 던진다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의 입은 피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50조 원부터 투입하겠다고 하는 곳은 그야말로 표를 구걸하는. 이에 윤 후보는 민주당이야말로 납세 유예라는 꼼수로 세금 깡을 하려는 것 아니냐며 곧장 날을 세웠습니다. 정말 피해를 많이 입고 곤경에 처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툼하게 그 지원을 하고 그 지원도 역시 실해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국민의힘 역시 세금이 여당의 장난감이냐, 신개념 세금 밑장 빼기라고 맹폭하면서 추경 카드를 꺼내들어 윤 후보가 제시했던 50조 규모 손실 보상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그에 맞추어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갖고 있으니
지출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조달하면서 대선 레이스가 예산 정국과 맞물리면서 양당 대선 후보는 대규모 재정 지원 대책으로 정책 대결 1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선심성 돈풀기 경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양당의 기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오늘 대선 후보들이 후보 확정 이후 첫 조우를 할 뻔했는데 무산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인의 낙상 사고로 오늘 일정들을 전면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부인 간호를 마친 이재명 후보 다시 대선 일정에 복귀해 2030 표심 잡기 나설 예정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일정 취소 소식이 전해진 건 첫 일정을 1시간여 앞둔 시각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부인 김혜경 씨가 새벽 1시 반쯤 자택에서 과로로 실신해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게 돼 후보가 곁에서 간호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청년과 가상자산에 대해 논하고 소방의 날을 맞아 청년 소방관도 만날 예정이었던 이 후보는 갑자기 일정을 취소해 죄송하다는 글을 올리고 대선 후보이기 전에 남편이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의원 163명이 모두 참여한 선거대책위원회 3차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MZ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후보자 직속으로 꾸려진 청년 플랫폼에는 2030 세대 의원들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이 후보는 청년층을 상대로 한 공약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앞서 2030 남성들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이유를 분석한 글을 선대위에 공유하기도 했고 일정 대부분을 청년 소통에 주력하며 사실상 1일 1청년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경선 후유증에 따른 2030 당원의 탈당 행렬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에게 몰려있던 젊은 표심이 윤석열 후보한테 쉽게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탈당 이야기도 있고. 하루 동안 부인 간호를 마친 이 후보는 다시 대선 일정에 복귀해 청년층과의 교감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옹호 발언 이후 첫 호남 방문을 앞두고 4.19 민주묘지를 먼저 참배했습니다. 선대위 구성에서 불거진 물밑 신경전을 의식한 듯 잡음 차단에도 신경을 쓰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황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예고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4.19 민주묘지를 먼저 찾았습니다. 기념탑에 이어 당시 학생 시위를 주도했던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의 묘역도 참배했습니다. 4.19 혁명 이후에 또 정계에 진출하셔가지고 정말 작고하실 때까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전두환 씨를 옹호한 듯한 발언을 한 이후 첫 호남 방문을 앞두고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먼저 강조한 겁니다.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여론조사 지지율이 오르며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원팀을 위한 선대위 구성은 쉽지 않습니다. 윤 후보는 경선 캠프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용광로 선대위를 구상하는 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는 조직보다 실무 위주의 초소형 선대위를 추구하며 의견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백 명씩 앉아가지고 사실 일한다는 사람들이 두서도 없이 체계도 없이 이렇게 앉아서 있는 것보다 오히려 정말 맹렬한 지지를 이끌어내가지고 하이에나, 파리떼 등의 표현과 함께 자리 사냥꾼으로 내몰린 경선 캠프 인사들이 개별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밑 갈등설이 불거지자 후보 비서실장인 권성동 의원은 김종인 전 위원장과 선대위 구성 논의가 잘 조율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첫 조우가 예상됐던 전국 여성대회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인 간호로 참석하지 못하면서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글쎄요, 좀 아쉽네요. 오늘 이렇게 좋은 행사에 좀 다 같이 만났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일은 경선 이후로 미뤄왔던 호남 방문에 나서는 윤석열 후보. 전두환 발언 탓에 진보 성향의 대학생 단체가 5.18 민주묘역 참배를 막겠다고 공언한 만큼 충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땅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직원 등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내부 정보를 통해서 이득을 봤다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무죄 이유를 밝혔는데
달리 말하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LH 땅 투기 의혹 핵심으로 꼽히는 정모 씨는 지난 2017년 LH 광명시흥 지역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땅 투기에 나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17,000여 제곱미터를 지인들 명의를 빌려 25억 원에 매입했는데 지난 2월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4년 만에 102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나요? 내부 정보 이용 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정 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공소 사실을 언급한 대로 정 씨가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거란 정보를 알았다고 보긴 어렵단 겁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수사 과정의 허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2017년 2월 회의에서 정 씨가 LH가 직접 참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습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조사 결과 당일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은 당시 회의와 관련된 주요 증인은 조사하지도 않았고 당시 회의에서 언급된 통합개발 필요성 등은 내부 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정작 검찰 공소장에는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내용을 재판부 직권으로 다른 정보로 바꿔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공분을 샀던 LH 직원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나온 데다 수사의 허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은 만큼 부실 수사란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이른바 두뇌 역할을 했지만 구속영장에서는 제외된 정영학 회계사의 신병 처리가 관심입니다. 검찰이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아직 베일에 가려진 인물입니다. 여러 차례 검찰에 출석하면서는 물론 이른바 대장동 4인방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영장까지 피해 법원에 나올 일도 없다 보니 단 한 차례도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의혹 전반에서 정 회계사가 차지하는 역할은 상당합니다. 김만배, 남욱 등 구속영장에는 정 회계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을 소개받아 민관 합동개발을 청탁하거나 각종 특혜를 받아 공사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과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특히 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도맡았고 화천 대유를 위한 맞춤형 공모지침서 작성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7가지 필수 조항을 집어넣은 브레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공범인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다른 핵심 인물과는 달리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는데 바로 정영학 녹취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초기부터 녹취록 제공 등 협조로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물꼬를 터준 점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겁니다. 당연히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봐주기 비판이 일고 있지만 법원이 기각할 우려도 있고 추후 재판에서 말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검찰로서도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사팀의 코로나19 연쇄 감염 사태까지 터지면서 김만배, 남욱 두 사람의 구속을 전후로 정 회계사에 대한 조사도 뜸해진 상태입니다. 김만배, 남욱 두 사람을 늦어도 22일까지는 재판에 넘겨야 하는 만큼 정 회계사와 이미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정민용 변호사까지 한데 묶어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고 방침이 정해진 게 없다면서 소환 조사 역시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고심하는 사이 이른바 윗선과 로비 의혹 규명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를 내일 다시 소환합니다. 최근 수사에 착수한 판사 사찰 문건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인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지난 2일 13시간 남짓 진행한 첫 조사 이후 8회 만입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 정책관으로 일하며 부하 직원들에게 여권 인사를 향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텔레그램 속 손준성 보냄을 근거로 최초 전송자를 손 검사로 특정한 공수처는 첫 조사에서 경위와 의도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최초 전송 시간도 파악했지만 손 검사는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의 핵심인 고발장 작성자와 김웅 의원까지 전달 경로를 특정하지 못해 누군가 민원성으로 보내온 걸 반송했을 수 있다는 논리도 못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의 관여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 구조도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손 검사 혐의를 구성하지 못하면 윗선 수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2차 조사의 성패는 최근 여러 차례 추가 압수수색한 대검 감찰부 등에서 얼마나 새로운 물증을 확보했느냐가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조사 범위엔 최근 윤 후보가 추가 입건된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사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해당 의혹으로 윤 후보를 징계한 법무부 처분이 적법했다며 당시 손 검사가 윤 후보 지시를 받았다고 판결했고 공수처도 앞서 기각된 손 검사 구속영장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혹 역시 손 검사가 순순히 인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공수처 첫 소환 뒤엔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장외 신경전도 폈습니다. 공수처는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론 불쾌한 기색도 엿보이는데 2차 조사 역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나힌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는 2,000명 아래를 유지했지만 최근 2주 동안 확진자 절반이 돌파 감염이었습니다. 게다가 위중증 환자의 38%가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입니다. 겨울철에 접어들고 있는 것도 고령층 환자 증가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715명. 이틀 연속 2,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헬로윈데이 등의 영향이 이번 주 중후반에는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거리두기 단계는 많이 완화됐고 아주 많이 완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의 움직임, 개인적인 움직임, 사회에서의 모임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게 다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증가할 일만 남았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최근 2주간 확진자의 절반 정도가 접종을 완료해도 감염된 이른바 돌파 감염이고 위중증 환자의 38%도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돌파 감염 비율이 80% 전후를 보이며 높았습니다. 결국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시간이 지나면 백신 효과가 떨어지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위중증 환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제법 높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아직까지 백신 효과에 대한 그런 감염 예방 효과는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도 16명 늘면서 425명으로 지난 8월 27일 이후 74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늘고 있고 고령층에게 취약한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백신 접종률이 낮은 18세 이하 청소년과 접종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한 60대 이상 고령층의 감염이 크게 늘면서 위기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백신 접종이라며 특히 치명률과 위중증률이 높은 고령층의 경우 서둘러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돌파 감염이 증가할수록 치료제로 시선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내년 2월 국내에 도입하기로 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더 빨리 들여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잔디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도입을 더욱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먹는 치료제를 내년 2월보다 좀 더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얼마만큼 더 당길 수 있는지 지금으로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조기 도입하고 다른 나라에서 먹는 치료제를 사용할 때 우리나라도 같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약 대상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먹는 치료제가 코로나19 유행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치료제 하나로는 유행을 통제할 수 없고 또한 감염되신 분들이 비교적 초기 상황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효과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 그 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치료제를 써도 회복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돌파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추가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올해 초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 효과가 떨어져 돌파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접종을 하더라도 백신 여유분이 충분하다면서 내년까지 부족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백신 추가 접종을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속에서 반사 이익을 독점하고 불을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과 사주 일가 30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회사 돈으로 리무진을 몰고 미술품 재테크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코로나 경제 위기를 활용해 편법으로 불을 대물림한 대기업과 사주 일가를 정조준했습니다. IT와 부동산 건설, 사치품 등 코로나 호황 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액급여와 배당, 법인 명의 슈퍼카와 고급 주택 구입 등 반사 이익을 누린 탈세 혐의자가 다수 포착됐습니다. A사는 근무 사실이 없는 사주 일가에 고액 급여를 부당 지급했습니다. 사주는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을 수십억 원에 사적으로 매매했습니다. 사주 아들은 회사 돈으로 사들인 고가의 리무진 승용차와 고급 리조트를 마음대로 이용했습니다. 약품 도매업을 하는 C사는 거래처 병원장에게 리베이트를 몰래 주기 위해 병원장 자녀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통행세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 자녀 법인을 부당 지원한 경영권 편법 승계 혐의자 9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사주 B씨는 자녀들에게 미공개 내부 정보로 상장 직전의 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게 하고 자녀 회사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했습니다.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자본 거래 등 대기업 탈루 행태를 모방한 중견기업 탈세 혐의자 9명도 포함됐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사주 일가 총 재산은 9조 3천억으로 최근 5년 새 재산이 30%, 사주 자녀의 재산은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10대에 부모 찬스를 통해 법인 주식과 종잣돈을 정여받고 20대에는 일감 몰아주기와 사업기회 제공으로 주식 가치가 급증하였으며 30대에는 고액급여와 배당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수월하게 재산을 증식해온 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편법적 부의 대물림 등 불공정 탈세와 관련해 최근 4년 동안 국세청이 추징한 세액은 9조 원이 넘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 고액 수령자 일부에게 보험 지급액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급여 진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일부 가입자들 때문에 내년 보험료가 또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60대 여성 A씨는 위염과 무릎 골절 등으로 1년 동안 병원을 824차례 찾아 3천만 원 가까운 실손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급성 감기 등으로 300여 차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1,000만 원을 받은 30대 여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1,000만 원 넘는 고액의 보험금을 타가는 사람이 지난해에만 7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급액이 5천만 원을 넘는 가입자도 9만 명에 이릅니다. 반면 매년 60% 정도의 가입자들은 실손보험을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 실손보험 적자는 금융감독원 발표 기준으로 2조 5천억 원, 올해는 3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당수 가입자의 활용 비율이 낮은데도 적자가 쌓여가는 건 과도한 의료 이용 탓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다초점 백내장 수술과 도수 치료 등 건강보험 미적용 진료, 즉 비급여 진료가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소수 가입자의 진료비를 대기 위해 전체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더 높아지는 셈입니다. 그 해 나간 보험금 가지고 그 다음 해의 보험료를 조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손해율이 100% 넘어가면 그만큼의 보험료 인상분이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을 타가서 그게 이제 그 다음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보험업계가 대규모 적자를 이유로 실손보험료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서 가입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오늘은 아내 곁에 있겠다. 부인의 낙상 사고로 일정을 전면 취소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글이었죠. 부인 간호를 마치고 12일부터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19 혁명 기념탑을 참배하고 전국 여성대회도 참석을 하면서 대선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내일은 전두환 옹호 발언과 이른바 개사과 파문을 사과하기 위해서 광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 후보 행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자택에서 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했고 그 간호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일정을 다 취소했습니다. 예. 오늘 일정이 중요한 게 많았거든요. 전국 여성대회, 뭐 이른바 여심하고 관련되는 네. 행사도 있고 청년 소방관들 만나는 행사도 있고 그랬었는데 일단 부인이 이제 다쳤으니까 남편으로서 당연한 거죠. 그거는 뭐 대선 후보다 아니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많이 다친 것 같아요. 응급실에 실려갔다라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행사도 행사입니다만 행사 취소하고 아내 곁에서 전 간호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예, 그렇겠죠. 그리고 뭐 옛날에는 뭐 그 옛날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뭐 집안에 뭐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 일하는 거를 자랑으로 했다면 요즘은 굉장히 그 가정적인 남자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네. 대선 후보라도 뭐 부인이 다쳤다면 당연히 옆에서 간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이 평론가 자격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이 안을 평가하시기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네. 그게 아니고 이제 네. 그게 정확한 그 사고의 내용을 모르니까 일단 지금 현재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새벽 1시에 뭐 낙상을 해서 네. 어지러움과 구토증을 이제 호소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잘 모르니까 그에 대한 평론을 하기는 어렵다고 네. 봅니다. 사고의 크기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하신 대로 또 전국 여성대회에서 여성 표심을 좀 잡기 위해서 대선 후보 확정된 이후 후보들이 좀 조우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이 일로 무산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좀 대선 후보들에게 어떤 상징성을 갖는 자리가 되었을까요? 뭐 다른 후보들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아내 사고 때문에 예. 참석을 못했고 심상정 후보도 이제 왔고 이제 안철수 후보도 이제 왔어요. 자리에서 만났는데 이 한국 여성단체협의회가 마련한 자리인데 지금 모든 계층과 모든 세대의 표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이제 이른바 MZ세대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20대, 30대 그리고 부동층, 중도층이 대개 이제 스윙보터의 성격을 가지니까 그래서 여성 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하나의 그 대선 승패를 가름하는 관건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볼 때 오늘 이제 이 여성대회에 다 참석을 했던 거죠. 후보들이 자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행사가 많으니까 중요한 행사에 다 참석을 하겠지만 각자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건데 거대 양당의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뭐 전국 여성대회는 그 모든 후보들이 왜냐하면 여성들이 어쨌든 그 여론을 주도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크게 하기 때문에 정치 마케팅 쪽에서는 여성 표심을 겨냥을 안 할 수가 없고 특히 그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어떤 그 차별 문제 그리고 어떤 그 유리천정을 깨자 이런 측면에서 계속 그 전국 여성대회에서
캠페인을 해왔기 때문에 각 네. 후보들이 참여해서 거기 속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 그리고 저출산 어떤 사회 속에서의 어떤 여성의 그 어떤 출산이나 육아 이런 문제에 대한 자신의 공약을 얘기하는 이제 기회로 그 장을 활용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공교롭게도 지난 국민의힘에서 이제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10%포인트 이상을 이기면서 바꿔 말해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표를 잃으면서 민주당도 지금 청년에 좀 공을 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MZ세대에 좀 집중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뭐 취소된 일정 중에도 두 가지가 청년이란 단어가 들어가더라고요. 네. 청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처럼 정치적 무관심층이 아닌 거예요. 예. 지난 그 4월 달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대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발휘했어요. 오세훈 시장이 이기게 된 데는 20대의 과반 이상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고 또 30대의 그 과반 이상도 또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어요. 물론 이게 이제 그 출구조사에 의해서 그래요. 출구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오는데 과거처럼 이제 그 MZ세대라는 20대, 30대층이 특정 어떤 그 이념 성향에 이게 치우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대체로 젊은 층들이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확연히 바뀐 것만은 틀림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 자료라든지 여론조사를 볼 때 다시 말하면 어떤 그 특정한 이념이나 특정한 정당에 완전히 정체성을 갖는 이런 세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슈나 현안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지 의사를 바꿀 수 있는. 그다음에 20대, 30대가 전 그 세대의 26%쯤 됩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다가 이 지금 특정한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부동층들이 많아요. 20대, 30대 중에서.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여야가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지금 여야의 어느 한쪽으로 20대, 30대가 치우쳐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여성도 얘기 나오고 이제 중도층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 20대, 네. 30대가 정말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 때도 중요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세대로 떠올랐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양 정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지금 이 후보 직속 기구로 청년 플랫폼이란 기구도 신설을 했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후 야권 안에 어떤 내용 조짐을 좀 파고들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청년층의 탈당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이 있거든요.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에게 몰려있던 젊은 표심이 윤석열 후보한테 쉽게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탈당 이야기도 있고 또 홍준표 후보도 캠프에 합류하지 않고 청년의 꿈 플랫폼을 만들어서 청년들하고 이야기하겠다고 하니까 국민의힘 당내 내용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또 지형이 결정이 되겠죠. 네,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 경선 때도 이낙연 후보가 이제 물러나면서 그 표심, 이낙연 후보를 향했던 표심이 어디로 갔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에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층의 윤곽은 조금 더 그때보다는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당과 지금 이 후보의 이 청년층을 위한 메시지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우선 청년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사회의 어떤 그 공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당장 이 청년 세대가 지금 처한 일자리 부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내 집 마련 자체가 어려워져서 연끌을 해서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사회에 대한 불만이 좀 고조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 특히 이제 그 20대의 남성층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이제 빼미 그 논쟁에서 이 반빼미적인 어떤 정서를 심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여가부 폐지를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거에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뜨겁게 호응했고 뭐 그런 결과로 이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이제 적극적 지지가 있었는데 우선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패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최근 여론조사 나오는 거는 좀 이따가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20대 지지층들이 그래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탈당 의사를 표현하고 좀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후보냐의 문제보다는 결국 이제 정권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바람을 20대도 갖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특징을 보면 과거의 선거는 이게 지역구도 선거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세대 성향, 세대 투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면에서 60대 이상이 이제 국민의힘의 뭐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면 40, 50대가 사실은 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20, 30대가 캐스팅 보트를 질 텐데 20, 30대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민주당도 이제 청년 플랫폼 같은 아까 그런 조직을 띄우고 있는 건데 현재 그 국민의힘도 윤석열 선대위가 이제 구성되게 되면은 근데 뭐 청년본부라든가 다양한 어떤 청년 조직을 통해서 청년의 표심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선거 전략으로 뛰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로 바로 넘어갈 텐데, 자 후보들의 어떤 후보들의 대결 말고 연령별로 지지도를 놓은 걸 먼저 좀 보여주시죠. 연령별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네. 먼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연령별 지지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반영한 결과일까요? 일단은 지금 후보들 양당 모두 눈독 들이고 있는 젊은층 표심이 일단은 윤 후보에게 좀 쏠리고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경선이 끝난 지가 며칠 안 됐잖아요. 네. 5일 날 지난 이제 금요일이었잖아요. 며칠 네. 안 되고 지난 민주당 경선 때는 컨벤션 효과가 없었죠. 오히려 어떤 여론조사는 뭐 이재명 후보가 하락한 것도 네. 나왔는데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연령별로 전부 이제 오른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특히 20, 30대가 네, 20, 30대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아주 그 컨벤션 효과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모르죠.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지금. 네, 그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도 같이 보여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또 떨어졌어요. 또 지금 이제 여기서 잘 안 보이는 20대의 경우가 좀 이제 네. 그 지지율이 2.8% 떨어졌거든요. 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30대는 좀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는 20대, 30대가 제가 아까 부동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떤 정당에 대한 정체성 이렇게 대단히 약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정당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란 이런 이념적인 것보다는 실용주의에 입각한 그런 투표 성향을 보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뭐 단기 국면에서 20, 30대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청년들 20, 30대에 어떻게 다가가냐의 문제인데 저는 제가 이제 수업할 때 가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이 국가나 정부에서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자신들이 나이가 들은 다음에 그게 자신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도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당장 무슨 뭐 기본주택도 좋고 다 좋아요. 청년수당도 좋고 다 좋은데 젊은 세대가 이게 자신들이 중장년이 됐을 때 어떤 부담으로 돌아올지를 생각한다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네. 되게 이제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각도 생각해야 되고 또 특히 청년들이 생각하는 게 공정성 또 양극화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좀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 그 연령별 지지율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후보들을 모아놓은 사자구도로 모아놓은 결과를 좀 보여주시죠. 자, 결과는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0월 4주와 11월 2주차를 지금 비교한 결과인데 이 두 주간의 사이에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확정된 건 아니겠습니까?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리얼미터 조사인데 거의 11.8% 정도, 그러니까 한 12% 차이 나네요. 지금 현재 이 표는. 그리고 지금 어쨌든 5일날 윤석열 후보가 후보 확정된 이후에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가 나왔는데 예. 거의 4%에서 11.8%까지 거의 전체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선거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전에 경선 때에 비해서 적어도 한 10% 이상의 지지율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의 경선은 컨벤션 효과를 확실히 얻었다. 그것은 일단은 우선 홍준표 후보와의 경쟁 구도가 치열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누적 투표 형식의 경선을 치러왔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후보가 예상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후보 예상이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고, 네.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이 이제 뒤바뀌면서 어쨌든 당심에서 이제 표를 얻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정권 교체 열망이 높다 보니까 결국 어떤 후보냐의 문제보다는 어떤 후보가 결정됐기 때문에 다 결집해야 된다, 이런 결집 효과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대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이제 측면에서 탈당 이슈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오듯이 대다수가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지지를 던지는 이런
그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뭐 이 현상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컨벤션 효과 속에 이제 윤석열 후보 앞으로 중도 확장을 위한 어떤 시도들을 할 테고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논란에 대한 또 수습도 해나갈 방침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광주를 방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앞서서 4.19 혁명 기념탑을 방문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행보는 어떤 의미를 담은 행보로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4.19야 뭐 우리 역사에서 혁명으로 불리는 유일한 그 정치 혁명이었는데 4.19 혁명은 민주주의의 혁명의 성지예요. 4.19 묘지 자체가, 국립묘지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광주를 방문하는 건데 광주 방문은 지금 지난번에 했던 그 광주 관련 발언, 전두환 관련 발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어 왔단 말이죠. 뭐 광주에서 역시 논란이 더 될 거예요. 특히 사과를 했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욱더 분노를 부추긴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를 방문하기 전에 4.19 국립묘지를 방문했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를 끝까지 수호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담으면서 광주를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논리의 연장에서 광주를 가서 이제 광주 관련 발언 그리고 전두환 관련 발언을 사과하겠다는 건데 네. 문제는 이제 광주의 시민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후보야 뭐 진정성을 가지고 이제 방문을 하겠죠. 근데 가서도 어떤 단서를 달지 말고 사과를 해야 된다. 사과라는 거는 단서를 달지 말고. 말하는 사람의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되고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의해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신이 아무리 사과를 하고 진정성을 갖더라도 상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과는 원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서나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자신과의 대화하면서 4.19 국립묘지를 방문한 그 정신을 가지고 가서 사과를 하면 호남의 우리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역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후보 본인도 물론이고 뭐 캠프에서도 고민이 많을 텐데 일단은 광주 시민단체 뭐 반발이 거센 상황이고 가짜 사과 필요 없다는 분위기 때문에 사과의 수위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느 정도의 사과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무슨 뭐 사과를 하시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어쨌든 용서를 할 때까지 사과를 해야 되는 걸 보고 네. 우선 일단 국민들도 그 소위 얘기해서 전두환 옹호 발언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상황이나 그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뭐 윤석열 후보가 정두환의 쿠데타라든가 5.18을 옹호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그 당시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 같은 이런 좀 훌륭한 사람들을 좀 잘 써야 된다. 적재적소에 사람 잘 쓰겠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를 이제 전두환이 정치 잘했다. 그 5.18 빼고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네. 뭘 얘기하는지 알겠다. 그러나 어쨌든 경우라도 지금 뭐 이번에 노태우 대통령 이제 서거해갖고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있었지만 지금 전두환 대통령 전혀 그 5.18에 대해서 뭐 사과도 안 하고 계속 아직도 소송 중에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 상황에서 어쨌든 전두환 대통령을 이제 언급하면서 뭘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5.18의 어떤 그 피해 당사자들한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광주에 가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기본적으로 5.18에 대해서도 강하게 어떤 그 쿠데타 세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물론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에 7월에 방문할 때도 그 대학생들이 또 이렇게 그 앞에서 뭐 반대 시위도 하고 했거든요. 네. 저는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걸 다 참아가면서 저는 진정 있게 사과를 하면 호남의 어떤 주민들께서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이렇게 외연 확장, 봉화마을도 방문할 예정이고 하고 있는데 선대위 구성이 그렇게 쉽지만 않아 보입니다. 물밑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고 또 이준석 대표도 일부 인사를 이제 캠프 인사를 향해서 하이에나 파리떼 이렇게 칭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행보와 함께 선대위 구성, 국민의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선대위 출범이 지금 아직 굉장히 난제예요, 지금. 윤석열 후보는 가능하면 기존의 캠프를 유지한 채로 거기에서 이제 확대해서 이제 선대위를 출범시키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고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일단 캠프를 전면 해체하자. 뭐 해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완전히 새롭게 선대위를 제로 베이스에서 출범시키자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전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 시절에 초반부터 좀 캠프 관련 인사들, 캠프 일부 인사하겠습니다만 일부 인사들의 발언 같은 것들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어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굳이 그걸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또 이 캠프가 대단히 메머드급으로 이제 꾸려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상 거의 그쪽에 이제 줄을 쓴 이런 결과였단 말이죠. 홍준표 후보 측이나 다른 후보 측에는 거의 의원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중도층 유권자들이 볼 때는 좀 과거 정치처럼 비치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의원들이 대거 글로 몰려가고, 그래서 몰려갔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른바 전두환 관련 발언이 있은 이후에도 국회의원들이 많이 거기 이제 합류했거든요. 그 캠프에. 그러니까 뭔가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볼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의 의견 좀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전 나쁘진 않다고 봐요. 경선에서 그동안 고생했던 캠프 요원들을 배제한다라는 것, 그건 뭐 윤석열 후보의 성향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단 그러나 경선에서 성공한 캠프니까 놔둬야 된다는 말은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게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있었거든요. 2007년도에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후보가 이겼습니다만 그때는 민심에서 이겨서 당심에서 이긴 박근혜 후보를 이겼던 건데 이번의 경우는 당심에서 이기고 민심에서 졌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11% 차이나. 근데 그걸 국민의힘 일부 인사가 뭐 역선택 이래서 또 이제 청년들의 반발을 샀던 건데 아무튼 경선에서 이기긴 이겼다 하더라도 민심에서 졌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경선에서 이긴 캠프니까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곤란하다는 거예요. 어법 자체가. 아무튼 거기서 최대한 같이 동지들과 함께 가야 된다. 네. 그러나 부족하면은 다시 보완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갈 때 오히려 이제 설득력이 있지. 무조건 다 가지고 와야 된다. 다 같이 데리고 간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갈등과 내용을 비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선대위 출범을 앞둔 상태에서 선거 전략상 상당히 그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윤석열 후보가 좀 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확인했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이를 반영한 좀 선대위 구성에 윤석열 후보에 오히려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준석 대표도 조직보다는 실무 위주의 어떤 초소형 이런 선대위를 추구하면서 좀 의견차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캠프 대표 쪽과?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당대표 선거 때도 진짜 혼자 다니면서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거의 캠프가 필요 없다시 했는데 예. 사실 그 캠프 규모를 키우면 키울수록 그에 따르는 그 리스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실언을 하는 캠프 관계자들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효율적이고 작은 캠프가 확실히 그 선거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이제 활동했던 당의 이제 국회의원들이라든가 기존 캠프의 구성원들을 전부 다 또 배제시켜갖고 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 이제 선거라는 걸 한 명 한 명 다 품어가면서 세를 확대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가장 효과적인 캠프의 운영과 동시에 캠프 전체적으로 또 외형을 확장하는 이 두 가지를 잘 결합시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김종인 위원장과 관련해서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장점이 뚜렷하게 계시잖아요. 정무감독도 탁월하시고 큰 어른 역할을 하면서 캠프에 잡음 없이 딱 쥐고 가실 수 있는 네. 장점이 있는데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후보 입장에서는 너무 끌고 가시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고 또 홍준표 그 후보라든가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가 또 별로 안 좋으시기 때문에 지금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홍준표 후보도 안아야 되고 안철수 후보도 나중에 어떻게든 끌어안아야 되는 이런 관계에 있는데 또 김종인 위원장 때문에 또 그게 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장점과 단점이 어느 거나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후보가 지금 굉장히 고민스럽겠지만 저는 슬기롭게 이 그 사이즈를 결정하고 그 본인이 판단했으면 나머지는 설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차피 후보가 결정됐기 때문에 후보 네.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후보의 판단에 맞게 모든 그 나머지 구성원들은 그에 맞춰서 잘 팀을 짜야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이제 조금 정리해보면 외연 확장 부분 다뤄봤고 또 선대위 구성, 어떤 물밑 신경전 다뤄봤고 끝으로 이제 가족 관련 어떤 송사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일단은 장모에 대한 모해 위증은 재수사 결론도 무혐의가 나왔고 부인에 대해서는 또 이력에 대해서 이제 허위 기재다 이런 게 여당 쪽에서 또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선 이 부분도 좀 선결 과제 중에 하나일 텐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가족 관련 이 부분은 본인하고는 문제가 본인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가족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대선 후보는 공인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가족도 공인이에요. 바로 부인 같은 경우는 더한 거죠. 장모보다도. 사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김혜경 그렇죠. 씨가 뭐 사고를 당하긴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뭐 경제 공동체는 물론이고 자신의 어떤 그 의사결정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장모 그 최 씨의 그 모해 위증 의혹은 일단
불구속 언론이 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상당히 부담을 덜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부인의 그 학력, 지난 일입니다. 2007년도, 2014년도에 그 일이긴 해요. 그 겸임 교수로 이제 지원할 때 그 기재된 그 이력이 허위였다 이런 걸 이제 권인숙 의원이 이제 제기를 했는데 네. 이런 부분 지난 일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공정, 상식, 법치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 부인에게 이런 자꾸 허위 그 당시에 허위 이력을 기재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난다면 윤 후보가 얘기하는 그러한 법치나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빛이 바래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권인숙 의원이나 민주당은 이건 법률적으로 문제 삼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법률적인 차원의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유권자들의 인식이라는 거는 이 투표 행위라는 것은 인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꼭 법률적으로 옳고 그른 걸 가릴 때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누적되고 이러한 게 자꾸만 부정적으로 확산되면 굉장히 안 좋겠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장동 그 문제가 없다고 아무 주장하더라도 유권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냐가 중요하듯이 네. 이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라. 캠프는 아닙니다만 윤 후보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자꾸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팩트를 정확히 확인하고 네. 그런 다음에 국민들께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렇게 넘어가야지 이 부분조차도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제2의 또 전동할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있는 그대로 전공법으로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게 오히려 선거 전략상 이런 상황에서 전략을 얘기하는 뭐 할지 모르겠으나 네. 굳이 따지면 전략상은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아까 말이 잠시 끊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윤곽이 드러나면서 이제 이른바 후보들의 배우자에 대한 어떤 시선도 네. 쏠리고 있는 게 사실인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지금 이른바 그림자 내조라고 하고 있거든요. 언제 좀 모습을 공개석상에 드러내고 좀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고 보십니까? 드러내겠죠. 뭐 네.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거예요. 네.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뭐 시간도 지나고 뭐 같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같이 이제 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있을 거예요. 또 후보 부인이 뭐 항상 같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뭐 그림자 내조라고 하더라도 네. 또 과도하게 또 부인이 나타나는 것도 자리를 같이 하는 것도 유권자들의 성향에 따라서는 불편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게 이제 부부가 같이 자리를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같이 해서 유권자들의 친숙함도 보이고 또 여성들 표도 얻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 너무 과하게 저는 인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은 질문 드리면요.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우선은 이제 배우자들의 이제 선거에서 역할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역할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 그때 배우자는 서울시장 선거 때 거의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나와서 뭐 후보만큼 뛰어야 된다 이런 거는 없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김건희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는 워낙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오면 그 기자들의 어떤 질문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앵커께서 이제 질문하셨던 네. 어떤 허위 학력 이런 문제도 같은 경우도 물론 2007년에 이제 수원여대라든가 2014년 국민대 겸임 교수할 때에 무슨 뭐 미술 강사를 뭐 미술 교사라고 썼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사실 그게 큰 지나치게 뭐 이게 큰 뭐 의혹을 부풀릴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허위 기재를 했으면 이게 실수였는지 뭐였는지에 대해서 기자들은 물을 거거든요. 그럼 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뭐 그게 아내의 일이고 나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혼 전의 일이다 뭐 이렇게 해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당사자가 이제 어떤 국민 앞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의혹들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든 뭐든 그 부인이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나와서 언론에 대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이후에 뭐 어떤 국민적인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나오는 것이지 네. 지금 뭐 나와서 뭐 단발머리로 어디 뭐 봉사 현장에 간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의 의혹을 잘 준비해서 나와야 되고 그것이 준비됐느냐가 지금 등판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추가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물론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 역시 50조 원 맞춤 지원으로 맞서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내년 그 회계년도가 시작되면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이 되어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일상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방역 물품 구입비 지원하는 문자 그대로의 방역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그에 맞추어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갖고 있으니 지출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조달하면서 네, 대상과 좀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코로나 예산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역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재명 표 재난지원금의 윤곽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평가하십니까? 재난지원금에서 일단 이름이 방역지원금으로 바뀌었어요. 네. 방역지원금의 명분은 이제 마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물품이 있겠죠. 근데 우선 생각나는 게 마스크인데. 마스크 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좀 내려갔는데 아무튼간에 뭐 재난지원금이 됐건 방역지원금이 됐건 성격은 좀 비슷한 거라고 봐요. 네. 한때 또 이게 위로금 명분으로 지급한 적도 있었고 지난번에 국민의 이제 88%를 지급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아니면 이제 일정 부분 맨 처음 70%였다가 또 88% 이제 왔다 갔다 하다 88%로 결정이 됐는데 그러다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결정이 되면서 강력하게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당으로서는 이 부분을 뒷받침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단지 하나는 우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에서 왜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이 바뀌었나? 그러면 일단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방역이 됐건 재난이 됐건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일단 민주당으로서 명분은 있는 거죠. 재난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다. 이건 방역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한다. 이런 명분을 찾을 수 있는데 또 보기에 따라서는 중도층이나 그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름만 바꿔서 이 재난지원금 가지고 워낙 뭐 선별지급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으니까 이른바 이 프레임부터 바꾸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줄 수도 있어요. 네. 그건 뭐 유권자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내년 1월에 지급이 결정됐으니까 여전히 지금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조사는 부정적인 게 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본 보도로 봐서는. 네. 이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럼 먼저 보여주시죠. 네, 네.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응답자 한 60%가 반대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있긴 합니다. 네. 화면과 함께 또 교수님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지금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금 지금 그래프에 나오고 있는 게 하지 말라는 게 지금 60%나 돼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주니까 일단 돈을 받으면 나쁘지 않은데 좋은데 국민들은 역시 하지 말라는 여론이 높다라는 거예요. 좀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양쪽이 첨예하게 논리나 명분이 엇갈리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 여론을 좀 따르는 게 좋아요.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원래 그런 거거든요. 좀 그래서 뭐 지금 이 자리에 질문은 없습니다만 특검도 그렇고 대장동 관련 특검, 고발사주 의혹 특검도 그렇고 이런 민감한 부분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워낙 여야가 생각이 다르잖아요. 선별지급이 맞다, 뭐 보편지급이 맞다 그렇게 이럴 때는 여론을 좀 참작을 해라.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결정을 했어요 여권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또 일단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여당 설명도 한번 들어볼까요? 윤호중 원내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의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1월 내년 그 회계년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이 되어서 개인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의 방역 물품 구입과 그리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서 이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1월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나오는 얘기가 20에서 한 25만 원 정도거든요. 이 후보가 애초에 제시했던 것보다 좀 조정이 된 걸까요? 이재명 후보가 한 30만 원 정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 조정은 되는 건데 저는 최근에 이제 정치권의 이 논란을 보면서 좀 약간 좀 정치에 대해서 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어요. 네. 뭐냐면 사실 일주일 전에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을 다시 얘기하기 전에는 이 내용이 없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국회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604조 5천억에 대해서 국회에 어떤 예산안이 와 있기 때문에 국회가 그 예산 국회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느닷없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을 얘기해서 지금 이걸 갖고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오늘 윤호중 원내대표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결국 세수 유예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세금이 지금 이제 한 10조 정도 추경이 이제 추가 세수로 이제 추가 세수를 이제 거치고 있는데 이거를 세금을 안 걷고 제대로 안 걷고 내년에 걷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국민들이 어려울 때 세금을 좀 유예하는 형식으로 이제 한 사례들은 많이 있지만, 네. 그러니까 당연히 걷어야 될 세금을 어떤 내년에 쓰기 위해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내년에 쓰기 위해서 이번에 걷지 않고 다음으로 연기한다. 이런 사례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굉장히 편법적으로 국회가 예산을 좀 운영하고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올해 세금을 걷게 되면 이 세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서는 공적자금 환수라든가 국채 상환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 교부금으로 추가 세수는 그 잉여금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편법으로 이제 유예시키는 건데 저는 대통령 후보가 된 이제 여당의 후보 때문에 말 한마디에 국회가 이렇게 장단을 맞추는 이런 이 모습이 너무 보기 좋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방식이라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할 때 국회는 이런 역할만 할 것인가? 그리고 국회라는 건 결국 이제 정부의 예산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감시하고 견제하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국회가 오히려 말 한마디에 이걸 어떻게 편법적으로 운영해서 돈을 마련해 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대안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국회 기본 기능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은 지금 국회의 기능을 지적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이제 50조 원을 그러니까 집권을 하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또 최 교수님 입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피해를 많이 입고 곤경에 처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툼하게 지원을 하고 그 지원도 역시 실해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금년 예산에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어차피 다 반영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그에 맞추어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갖고 있으니 지출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조달하면서 그와 동시에 충분한 손실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네, 어쨌든 물론 이제 재원 마련이 관건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니까 반가울 입장이긴 한데 지금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둘 다 어렵다 이런 입장이고 지금 다른 대권 주자인 김동연 전 부총리도 둘 다 재정을 1도 모르는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교수님은 국회의 어떤 정치적 기능을 비판하셨는데 더불어서 재원 마련까지 좀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여야 후보 모두 너무 이 선거를 의식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 후보의 모든 발언이나 생각은 선거에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서로 네. 매표행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지 용어 자체가 매표란 말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네. 윤석열 후보도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차이는 윤 후보 야당은 지금 선별지급 쪽이란 말이에요. 피해 계층, 피해가 많은 층에게 강하게 많이 지급하고 5천만 원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뭐 25만 원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 손실보상의 차원에서 그 차이는 있는데 지금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야당도 여당을 많이 비판했잖아요. 네.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데 왜 부채의 속도를 생각 안 하고 왜 GDP 규모만 생각하냐고 비판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앞두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이제 집권하면 이제 하겠다는 건데 집권하고 나서 100일 동안에 50조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안 들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의 공약 지금 마련,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라는 거 50조 선별 지급하겠다는 이것도 여당으로 하여금 또 비판할 빌미를 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야당의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국회라는 건 그야말로 지금 아까 우리 이 교수님 잘 지적하셨는데 후보들의 말 한마디에 좌우된 이런 상황으로 온 것 같아요. 예산 편성은 또 우리 이제 집권하면 이제 야당이 갖게 되니까 지금 야당이 여당이 되는 거니까 네. 그것도 우리가 하겠다 이런 건데 그럼 국회는 도대체 합의하고 절충하는 국회의 기능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도대체. 아주 원론적인 지적이긴 합니다만 네. 그런 것들 좀 감안하면서 이제 후보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대선 승리라는 그 커다란 목표 때문에 그런 게 너무 지금 배제되고 너무 이제 그 사상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거 시간이 더 있으면 더 말씀 많이 드리겠는데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짧게 한 가지만 이 교수님께 여쭤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가 처음 꺼냈을 때 당정 갈등이 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지금 양당 모두 완강하거든요. 그러면 여야정 좀 삼각 충돌까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후보로 결정됐기 때문에 뭐 여당 내부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맞춰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이제 공약,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이 이재명 합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본인이 꺼낸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당청이 뒷받침을 해주는 방향으로 저는 이제 어쨌든 맞춰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윤석열 후보의 50조 관련해서도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손실보상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두텁게 지원하자, 이거에는 전 국민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전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딱 50조로 이렇게 확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이제 경선 과정에서의 공약이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본선에서 이제 당과 함께 이제 새로 공약을 세팅해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공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공약해서 당선되면 그다음에 또 인수위 과정에서 그걸 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경선 과정에서 얘기했다고 꼭 고집할 일이 아니라 좀 이제 당 차원에서 다시 공약을 재정비해서 뭐 숫자적으로 좀 약간 좀 너무 과한 것은 뭐 다른 차원에서 조정하고 이러면서 저는 여러 가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얘기했기 때문에 밀고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오히려 잘못된 정책으로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 예를 들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이제 선거 과정에서 뭐 최저임금 임기 내에 1만 원 공약했지 않습니까? 그 1만 원 맞추려고 최저임금 급격하게 인상시키는 바람에 오히려 뭐 일자리가 막 없어지고 이런 사례를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국민들 마음에 맞는 어떤 공약으로 세웠다고 해서 그걸 끝까지 밀고 갈 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미세 조정하면서 국민에게 네. 그 조정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만 한다면, 그 취지 설명만 하면 저는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네. 예산도 좀 감안해서 이렇게 좀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다듬어야 될 부분들은 좀 여럿 보입니다만 그래도 정책 대결로 좀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반길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정치 시작하신 지가 4개월이에요. 정치라고 할 수도 없고요. 네. 그냥 뭘 모르니까 오히려 뭘 많이 알면 걱정도 많고 막 이럴 텐데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씩씩하게 하시고 그냥 온 것 같습니다. 국산물에다 밥 말아가지고 고추장 찍어 먹는 거 아닙니까? 고추장도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육초시고 6월에 한 거니까 이제 한 4-5달 됐겠네. 콩나물 국에 넣어 먹어도 맛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명란찌개 소화되니까 이 젓갈이라는 게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소화되니까. 제2의 벽종원이야. 교수님이 퇴임하시면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50조 원 쓰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이랑은 어떻게 뭐가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그 피해의 규모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드린다는 얘기죠. 네. 총리님, 이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투입,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왜냐면 대선 후보자들 분들께서 자신들의 비전이나 공약을
말씀하신 걸 가지고 저희 정부에서 지금 뭐라고 평가를 하거나 이런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이재명 후보가 또 돈 나눠주는 일이 돼. 한 40만 원, 50만 원 나눠주면 15조를 또 나눠준다고. 50만 원, 25조죠. 지금 민주당의 후보자로 된 분한테 대한 또 논쟁으로 가기 때문에 의원님이 여기는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져서 돈 나오면 재난지원 이렇게 돈 나눠주는 거 하겠습니까? 우리 식구들 중에 하나가 또 과한 표현으로 공격에 심지를 끼쳐드려서 우리 대표님도 사과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도 대표할 자격이 있다면 정말 대신 사과드립니다. 아이고 그걸 잘해도 참 국민들이 또 싫어하시면 사실 또 그걸 세금으로 이제 충당을 해주셔야 되는데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참 우리 국회하고 대통령님이 특단을 내려주셔가지고 56억 문화재 지킴이 보조금도 주시고 올해도 편성 오신다더만 아직 소식이 없는데 잘 챙길 겁니다. 오늘 다녀오셨습니다. 송부장님께서 모두 다 좀 지원금을 주시니까. 하여튼 이제 불교 관련된 문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열흘 정도가 됐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연말 송년회 예약은 지난해보다 20%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한자리에서만 40년째 운영 중인 이 중국집은 단골이 많아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송년회 예약이 넘쳐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지만 저녁 매출이 예상만큼 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하순경으로 들어가면은 예약이 좀 더 들어올려나 그런 기대감은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 10%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처에 있는 일식집도 기대보다 손님이 많지 않아 종업원을 더 뽑지 않고 고령의 업주가 직접 서빙일을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기대보다는 너무 안 돼가지고 좀 중단시켜 놓고 우리 집사람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위드 코로나 시행 첫 주에 소상공인 600여 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매출 증가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 증가가 25% 미만에 그쳤다고 답한 소상공인이 전체 조사 대상의 85%를 차지했고 나머지 15%만 매출이 25% 이상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구인 구직을 계획 중인 소상공인은 21%에 불과했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비자 입장에서도 급격하게 소비를 늘릴 수 없는 입장이고 소상공인들도 매출이 다시 늘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확진자 급증에도 위드 코로나는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확진자 급증이 현실화할 경우 필요한 조치로는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 부분 제한이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로 복귀, 현 위드 코로나 유지는 각각 28%로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 1단계가 마무리될 시점에 유행 상황이 소비 심리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후 연말이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YTN 취재 결과 법인 사업자 가운데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지난 13일 동안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오늘 법인 사업자에 대한 보상금이 시작됐습니다. 이상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사이트입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만 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이틀 안에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한다고 홍보해왔습니다. 그런데 법인 사업자로 식당을 운영하던 30대 A씨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 2주가 다 되도록 보상금을 받지 못한 채 속만 태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신청 초기부터 계좌 인증 과정 등에서 오류가 잇따라
지자체와 지역 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 간신히 보상금 신청을 마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신청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접수를 해놓고 기다렸던 것들은 데이터가 없다고 하는데 뭐 다들 모른다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기다리게 만들고 어떠한 공지도 없고 어떠한 안내도 없다 보니까 그냥 바보 돼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힘들고 아쉽죠. 소상공인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법인 사업자들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신청 이력이 확인되지 않거나 지자체에 문의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등 A씨와 같은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입니다. 취재 결과 자영업자가 아닌 법인 사업자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청을 시작한 지난달 27일부터 13일 동안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중기부는 개인 사업자와 달리 법인 사업자는 기업 규모를 따져 보상 대상자를 확정해야 해서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급이 늦어지는 사유를 지난 3일부터 신청자들에게 추가 안내 메시지로 알렸고 전체 공지를 안 한 부분은 사려 깊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결국 이틀 걸릴 거라던 법인 사업장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2주 만에 겨우 시작됐습니다. 각종 문제로 보상금 지급이 약속보다 늦어지고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은 말만 신속보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현행법상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는 자신의 성과 본을 따르는 친양자를 입양할 수가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방송인 홍석천 씨는 지난 2008년 이혼한 친누나의 자녀를 입양했습니다. 자신의 성과 본을 따르고 상속도 받게 되는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었지만 우선 일반 입양을 한 뒤 별도의 절차를 따로 밟아야 했습니다. 현행 민법상 친양자 입양 주체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독신 A씨 역시 지난 2005년 숨진 지인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했지만 미혼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 소송은 헌법재판소 판단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절반을 넘는 5명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해야 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련법이 바뀌어 혼자여도 아이를 보살필 능력이 충분하다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독신이어도 25살 이상이면 자격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를 허가하는 법원이 고려해야 할 필수 요소에 양육 상황이나 능력뿐만 아니라 양육 시간 등을 추가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또 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 가정조사관이 입양 환경 등을 조사하는 절차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 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가족 개념 변화를 반영해 상속과 관련된 유류분 제도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현행법상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는 3분의 1만큼 가져갈 수 있는데 법무부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 자매를 빼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독신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맞춰 가족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며 이번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군함도를 시작으로 일본은 강제동원 역사를 지우려고 하지만 당시의 생생한 증언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한국이 원폭 피해자를 찾아 도와온 일본 시민운동가의 기록도 그중 하나인데요. 이경화 특파원이 만나봤습니다. 20살을 간 넘긴 부산 청년 김순길. 1945년 1월 강제동원으로 끌려간 곳은 일본 나가사키 미쓰비시 조선소였습니다. 청년은 그 가혹한 노동의 시간을 일본인 관리자의 눈을 피해 매일 일기로 기록했습니다. 이 작은 노트는 40여 년이 지나 한 일본인 손에 전해집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찾아 도와온 히라노 노부토 씨. 강제동원뿐 아니라 원폭 피해자이기도 한 김순길 씨가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첫 소송을 낼 때 가장 가까이서 도운 인물입니다. 8月15日でお前たちは外国人だと言ってその差別をするというのはあまりにも不条理っていうか正義ではないと。 히라노 씨는 500차례 이상 한국을 찾아 전국 각지를 돌며 원폭 피해자를 찾아냈습니다. 그중 당시 구남도 등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은 이 오래된 노트에 빼곡히 남아 있습니다. 羽島の軍艦島なんですよ。この人はね、軍艦だろうと思ったら島だったと。羽島に上陸すると長崎からそのアパートには9階建てだった。 이 기록들은 제1동포들이 힘을 모아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세우는 소중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長崎市がですね、韓国人の被爆の実態を全然知らなかった。だから平野先生とかそういう日本の市民団体がいろいろ調査したそれを協力を願いましてですね。 논란의 구남도를 포함해 일본은 엄연히 남아있는 강제동원의 역사를 애써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백미러처럼 과거를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히라노 씨는 믿고 있습니다. 軍艦島で、どういうことが行われたかというのを逆に日本がそういう事実を掘り起こして差別がなかったとか強制労働がなかったとかいうのはね、それはあまりにもちょっと恥ずかしい話。 나가사키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지난달 북한이 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두 발이라고 했던 발표 내용을 한 발로 정정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당시 경계감시 레이더가 우연히 포착한 우주물체를 북한 탄도미사일의 항적이라고 판단한 것이 두 발을 쏜 것으로 오인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당시 한미 양국은 모두 한 발을 쏘았다고 발표했지만 일본 정부는 두 발이라는 견해를 밝힌 뒤 바꾸지 않다가 결국 21일 만에 수정했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찾아오면서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도, 대관령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아침 추위가 더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관령 1도로 오늘과 비슷해 서늘하겠습니다. 내일도 비와 눈 예보가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곳곳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 특히 강원 산간과 제주 산간에는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또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충북 북부와 경기 남동부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거나 진눈깨비가 날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도, 춘천 0도, 대전 5도, 부산 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9도, 광주 11도, 부산 14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까지 비나 눈이 자주 내리겠고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는 등 때이른 추위가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